안녕하세요. 아침인데 사람 되게 많이 오셨네요. 비도 오는데. 네. 저기 올리브영에서 플랫폼 엔지니어링 맡고 있는 박원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은 뭐 클라우드를 쓰시는 이유가 대부분 우리는 스케일링을 잘할 거야 아니면 뭐 어떤 이런 쪽에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케일링을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올리브영 소개 좀 드릴게요. 뭐 다들 잘 아시죠?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아니면 좀 오시면서 매장 앞에 다 지나가셨을 거고요. 이 복장 아세요? 이거 사실 저희 매장에 쓰는 그 근무복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매장 가시면 아주 익숙한 복장을 보시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그걸 입고 온 거고요. 전국에 매장은 1,300개 정도 있고 온라인몰도 저희가 한 700만 명 정도 되는 MAU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작진 않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안에 내재화되어 있는 개발자들이 약 한 1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세요. 네, 저희도 생각보다 IT 영향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된 사실은 AWS 같은 클라우드를 잘 사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올영 세일이라고 하면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 정도 세일이 있거든요. 이런 세일을 할 때 저희가 10배 정도의 트래픽이 들어와요. 그럼 10배 정도 들어있는 트래픽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이런 AWS 같은 클라우드가 많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지일 거고요. 저희도 똑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는 거의 많은 워커들이 대부분 다 AWS 클라우드 위에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진짜 10배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네. 저희 같은 유통업계, 뭐 특히 이커머스 계열에서는 사실은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할 때 마케팅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커머스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비즈니스 온트랙 들어갔다라고 하면 마케팅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마케팅 숫자가 정말 많아요. 해보시면 거의 매달 매일 무조건 뭐 매달 한 10번 정도 트래픽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뭐 인플루언서도 있고요. 뭐 아이돌 굿즈 팔면 정말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저희가 트래픽들을 어떻게 매일 매달 저희가 감당할 것이냐. 그러면 스케일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말씀 좀 드리게 될 겁니다. 실질의 예를 좀 볼게요. 요거는 저희 지금 이 그래프는 실제로 저희 트래픽이에요. 저희 어젯밤에도 비싼 트래픽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 트래픽입니다. 광고가 들어올 때 급격하게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광고들이 있어요. 그 트래픽들의 실제 모양입니다. 보시면 7시 59분부터 8시 1분 사이에 트래픽이 2배로 늘어요. 그냥. 그러면 2배로 느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잖아요. 사실은 문제가 있죠. 1분이 잘 버텨야 저희가 나머지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많이 하는 방법들 어떻게 해요? 오토 스케일링을 해보자라고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오토 스케일링 좋습니다. 자, 오토 스케일링 해서 저희가 하면 좋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 트래픽이 59분부터 8시 정각에 저희가 트래픽 2배로 올라오죠. 그럼 8시 1분에 어떻게 될까요? 오토 스케일링 조건이 맞았어. 문제는 이때 장애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왜? 저희가 거기 트래픽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8시 한 2분 정도 되면 이제 증서 시작돼요. 근데 증서 완료될 때까지 보통 한 3에서 5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5분 트래픽은 다 장애 난 거예요. 그럼 거기서 힐링 들어가는데 약 10분 정도는 계속 장애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럼 광고 하나 집행했다가 저희는 장애만 맞고 효과도 없고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넣고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오토 스케일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을 사실 AWS 많이 얘기하시는데 오토 스케일링으로 해결되는 거라고 하시긴 하지만 사실 제가 보는 입장은 오토 스케일링은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만능의 툴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이거는 보험입니다. 장애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보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 전략 아니면 스케일링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 주제입니다. 저희가 스케일링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를 조금 더 시킬 수 있을까,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잠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주무실 수 있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단계를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저희가 트래픽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트래픽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가 먼저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운영이 편하세요.
왜냐하면 카테고리를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조금 그런 말 있잖아요. 티코를 사려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랜저를 사시는 레벨까지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티코를 살 건지 아니면 뭐 아반떼를 살 건지 소나타를 살 건지 그랜저를 살 건지를 정확하게 카테고리 좀 정해 놓으시는 게 사실은 트래픽 대응에 좋습니다. 근데 이런 트래픽을 할 때 저희 같으면 기준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아, 무슨 기준을 세워야 되지? 저희 같으면 특수한 지표 중에 1분당 결제 건수를 제일 많이 봐요. 왜? 저희는 커머스라서 실제로 많이 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분당 결제 건수를 가지고 제일 많이 움직이게 되고요. 뭐 다른 업계들은 다 다르세요. 그래서 저희처럼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 비즈니스의 KPI가 무엇인가 이 KPI에 따라서 스케일링은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핵심 지표가 무엇인가를 찾으시는 게 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볼까요? 트래픽 카테고리를 저희 같으면 뭐 한 총 5단계를 나눠요. 보통 평소에 노멀로 놔두고요. 밤에는 돈을 좀 아껴야 되죠. 예, 노로 놔둡니다. 뭐 하이 같으면 광고 트래픽이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되면 저희가 하이로 좀 올려놔요. 아까 보셨던 고 트래픽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하이를 씁니다. 베리 하이는 언제냐면 인플루언서 같은 거 들어오시잖아요. 아니면 아이돌 굿즈 파시잖아요. 놀랍습니다. 아,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진짜. 예, 그런데 조금 많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베리 하이를 하고 그다음에 뭐 올영 세일 같으면 저희 가용한 자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분당 결제 건수를 가지고 대강의 스케일링 레벨을 정해놔요. 아, 이번에 얼마 정도 팔릴 것 같아. 이런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측은 대강을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마케터 분들은 알고 계세요. 뭐 작업 보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투입 규모도 일정하게 저희가 카테고리를 맞춰 놓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속이 편해요.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티코 사다가 그랜저 사시는 아니면 BMW 사시는 수가 있습니다. 증설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해야 돼요. 아까는 카테고리 트래픽 어떻게 생겼을 거야. 이제 증설 대상을 선정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모든 자원 다 증설하는 건 아니에요. 뭐 웹아스 같은 건 증설하셔야 되는데 뭐 백오피스 같은 거는 증설 안 하셔도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하실 때 증설 대상을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고객의 행동 패턴이에요. 고객들은 우리 서비스에 와서 무엇을 원할까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고객들의 행동 패턴은 비즈니스와 엮여져 있습니다. 고객들이 자주 누르는 서비스가 트래픽이 제일 높아요. 걔를 중심으로 저희가 당연히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측정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 저희 개발 시작하고 런칭하고 저희 임원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야, 서버 몇 대나 필요한데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무조건 많이 필요해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지만 운영을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해보시면 분명히 지표가 나올 겁니다.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측정을 하지 않은 데이터는 믿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좋은 측정 도구가 있어야 돼요. 자가 있어야 지 좋은 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측정 도구를 이용할 것인가. 뭐 대표적으로 뭐 클라우드 와치 기본적으로 사용 다 하실 거예요. 저희 같으면 데이터 도구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유료 버전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대시보드 같은 게 조금 더 잘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라파나 같은 것도 괜찮은 툴이에요. 요거는 비용 부담이 없는 대신에 셀프 매니지를 좀 하셔야 되니까 공률이 좀 더 들어가는 문제도 좀 있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저희 같은 요게 대시보드예요. 아까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모니터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같으면 각종 비즈니스에 대해서 대시보드 다 만들어 놨어요. 이 비즈니스의 대시보드를 보고 저희가 트래픽이 높다, 낮다, 다음이 어떻게 될 거다 이거를 계속 측정을 매일매일 저희가 패턴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대시보드를 꾸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떤 자원 증설을 할까요? 뭐 대강 알고 계시잖아요. 와스 계열들, 웹서버 계열들, DB 계열들 증설하셔야 되는데 서버리스는 증설을 별로 안 하셔도 되고요. CDN 같은 증설할 수 없잖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서버리스 같은 자원을 조금 많이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 저희가 증설해야 되는 자원 양들이 줄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닝 하는 자원과 프로비저닝 안 하는 자원들 좀 나눠 보시고요. 근데 프로비저닝 된 자원들은 원칙을 가지셔야 돼요. 5분 이내에 무조건 증설 시작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준비 안 돼 있으면 프로비저닝 된 자원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 한번 하셔야 돼요. 요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모니터링 아까 측정할 때 잘 안 보시는 지표 그냥 제가 그냥 샘플 하나 가져온 거예요.
오라클 특히 사용하시는 분들은 와스 쪽에 DB 커넥션 풀 꼭 쓰셔야 되거든요. 그 커넥션 풀 차면 바로 죽습니다. 저희가 측정할 때 놓친 지표들이 없는가 확인하는데 저희 같으면 이런 DB 커넥션 풀은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커넥션 풀이 만일 차면 바로 장애가 납니다. 실제로 장애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꼭 시스템 CPU만 가지고 모니터링 하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닌 장애를 맞을 수 있는 부수적인 지표들도 몇 개를 뽑아서 그거를 경험적으로 축적을 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증설 대상을 선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측정까지 했어. 어떻게 증설해야 될 줄 알고 뭐 증설일 줄 알아. 근데 증설 어떻게 하지? 이제 증설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엔지니어니까 실제 오퍼레이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퍼레이션을 할 때 좋은 거는 사실은 기존에 사용하신 도구 잘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PC하고 월 양쪽 다 지원되면 좋습니다. 왜 집에 가다가 증설해야 되는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한 도구 쓰지 마세요. 간편한 도구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AWS 콘솔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위의 원칙에 좀 위배가 되죠. 복잡하고요. 모바일 쓰시기 조금 어렵고요. 예. 그래서 AWS 콘솔보다는 새로운 툴을 조금 더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같으면 뭘 쓰냐? 슬랙하고 캘린더 써요. 대부분 다 아마 회사에 다 슬랙하고 캘린더 쓰시잖아요. 슬랙 캘린더에다가는 저희가 매달 발생하는 이벤트 스케줄을 적어요. 여기 뭐 잘 글자 잘 안 보시면 H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까 하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며칠 날 카톡 들어오지 H 딱 마킹 놓잖아요. 그럼 이 H라는 글자 프리픽스 보고 증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랙 같은 것도 예정 안 돼 있던 건데 갑자기 해야 돼. 캘린더 등록이 뭐 하시면 바로 슬랙에다가 슬랙 봇 이용하셔가지고 증설 카테고리 이렇게 저희가 입력하면 바로 증설이 됩니다. 네. 이까지 다 했는데 그럼 완벽한 거 아니야? 당연히 완벽하지 않죠. 예, 위험은 항상 들어와요. 그래서 위험에 대응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모든 이벤트를 저희가 알진 못해요. 저희도 갑자기 훅훅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꽤 중요합니다. 그럼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방법, 아까 측정하고 엮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위험 신호 감지가 됐을 때 얼마나 빨리 증설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장애 맞는 것보다는 장애 안 맞는 게 더 좋습니다. 저희 같으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DB 커넥션 풀 같은 거 갑자기 꽉 차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묻지도 짜지도 않고 저희가 투여할 수 있는 자원 다 넣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풀로 증설시켜버려요. 순간적으로. 왜? 이거 발생했다는 것은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90%이기 때문에 일단은 증설해놓고 그 다음에 감설 들어갑니다. 저희는요. 이런 정책으로 위험이 들어왔다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조금 참으면 안 될까? 참지 마세요. 저 참다가요 많이 당해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구성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은 엄청 단순해요. 대부분 이거 구현하시는데 아마 일주일도 안 걸리실 거예요. 한 2, 3일? 요즘은 LLM 쓰시면 거의 뭐 2, 3일 안에 다 끝나실 거예요. 이 정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도 그냥 쓰시면 돼요. 엄청 간단해요. 뭐 그냥 캘린더에서 이벤트 받아가지고 슬랙에서 이벤트 받아서 뭐 SQS에다가 이벤트 넣고 그거를 저희가 뭐 람다 같은 데서 컨슘 한 다음에 뭐 스케줄 하는 정도니까 간단하죠. 근데 위에 앞에 나왔던 생각들을 정리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SRE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SRE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들, 우리가 해야 되는 필러라고 하는 기둥들이 있어요. 우리를 업무를 지탱해주는 어떤 데 보면 이 세 가지, 가용성, 장애 대응, 관찰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용성을 높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관찰을 잘하셔야 됩니다. 아까 측정을 잘하신 말씀드렸잖아요. 관찰하지 못한다면 가용성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관찰은 우리에게 더 높은 가용성을 담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observability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초는 observability가 돼야 사실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생각을 좀 더 해주십사라고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관찰을 하자라고 했을 때 계속 CPU만 보세요. 저희 우리 관측해 보자면 CPU하고 메모리 잘 보면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한 단계 좀 더 나가시면 좋겠어요. 저거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셨잖아요. 돌아가셔가지고 난 CPU만 볼 거야라고 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과연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우리의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알려주는 하나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 지금 CPU가 30%야, 20%야, 10%야를 얘기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기 때문에 나의 왓스나 나의 DB의 쿼리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를 같이 보시는 걸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용어를 만들어 왔어요.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모니터링. 우리말 딱 하니까 BOM 딱 나오더라고요. 작년부터 제가 썰 풀고 있는데 아무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네, 한번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번 밀어보려고요. 예, 여기다가 오토메이션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꾸미시는 걸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1848년에 그 레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라 딱 그랬죠. 저희는 어떻게 AWS에 계신 모든 SRE 분들이 자동화를 해서 더 많은 시간을 여유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예. 내용 좀 짧긴 했죠? 예.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실 거는 관찰을 하고 그 관찰에 비즈니스에 기반한 관찰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자동화를 하시고 이런 생각의 과정들을 가지고 자동화 하시는 스킬을 좀 키워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저의 오늘 주제였어요.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실 김서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솔직히 몰랐는데 약간 조금 긴장은 하네요. 긴장이 되네요. 그렇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 방송국의 서버리스 기반 생성형 AI 업무 자동화 사례 소개라는 이제 주제로 발표를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서버리스 오퍼레이션즈라는 그 서버리스 아키텍처에 포커스를 해서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2023년 이제 후반기에 그 아마존 베드락이 출시가 됐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막 나오는 타이밍에 이거를 어떻게 업무에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이제 고객이 있었고 그 고객이 이제 일본 방송국인데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처음에 일단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한 기본 구성 및 검색 증강 생성 구성의 간단한 소개라고 해서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지금 이 타이밍에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혹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이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메인 주제인 일본 방송사의 비즈니스 과제와 솔루션 그리고 기술적 과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솔루션을 개발을 할 때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전면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루션에 사용된 이제 아키텍처를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비용이나 운용 면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하는 구성의 이해라고 해서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존 베드락을 우리가 이제 AWS 매니지드 콘솔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SDK나 CLI를 사용을 해서 AWS API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하는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AWS 인증 정보를 이용해서 LLM에 액세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다양한 모델이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제 모델과 계약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함으로써 AWS 안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비용이 이제 발생이 되는 점도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LLM을 사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을 이제 워크플로우를 짜서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 보고 싶을 때 AWS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마 베드락을 사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개념이 아마 이제 작년 초쯤에 굉장히 많이 이제 용어가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LLM이 이제 튜닝이 되고 막 출시가 됐을 때 그 튜닝이 된 시점보다 이제 이전 정보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생성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온 정보라든지 아니면 조금 프라이빗한 정보, 외부에 이렇게 이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을 해서 그렇게 이제
답을 이제 생성을 하고 싶을 때 일단 그 정보를 벡터화를 시켜서 벡터 이제 DB에 저장을 하고, 근데 이제 질문자가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유사 콘텐츠를 검색을 해 와 가지고 질문과 그 확장된 내용을 같이 LLM에 던져서 이제 그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이제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레그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제 솔루션도 이 구성을 이제 약간 응용해서 그렇게 활용한 이제 사례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그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실제로 업무에 적용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지금 2025년 현재는 솔직히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다 이제 뭐 상용 서비스가 이제 충분히 많이 돼 있고 많이 활용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사내 문서 검색이라 해가지고 이제 건설업체 토지 정보 검색, 뭐 종합 상사에서의 뭐 입찰 발주 정보 검색, 그다음에 인사부서에서의 뭐 입, 퇴사, 연말 정산 등 뭐 각종 서류 검색. 근데 저는 이제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합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100년 뭐 150년 전에 이제 그 토지 정보 그런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스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검색을 하고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시도도 다 굉장히 많이 됐었고, 종합 상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100년, 200년, 300년 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굉장히 옛날 데이터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대상 Q&A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제품 사용 설명서에 기반한 Q&A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가전 제품뿐만 아니라 그 이제 B2B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2차, 3차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이제 제조업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양이 굉장히 많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내용만 딱 뽑아서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회에서의 예상 질문과 강연 내용을 기반으로 한 Q&A 제공이라 해서 뭐 이제 강연을 할 때 뭐 강연을 함과 동시에 이제 질문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여기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안 했지만은 이제 QR 코드를 하나 띄워 놓고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면 자동으로 답해 주는 그런 이제 솔루션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효율화라 그래 가지고 뭐 보도 자료라든지 뭐 영상 제작, 그다음에 결산 정보 뭐 드래프트를 좀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회의록을 작성을 한다든지, 뭐 지금은 이제 솔직히 충분히 이런 사례들이 많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때 당시라고 해 보면 1년 전쯤이긴 하지만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영상 콘텐츠 재활용에 적용한 일본 방송사의 사례라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제가 그때 담당했던 고객이 이제 홋카이도 TV 방송이라 그래 가지고 일본의 이제 홋카이도 지방에 있는 이제 방송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거점을 두는 방송사이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소다네라는 이름의 블로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요리 레시피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이 있고, 이제 그 캡처 화면이 있고 약간 이런 구조로 이제 블로그가 포스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블로그 사이트가 이제 연간 대략 1,000건 정도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근데 1,000건 정도 이제 1 년에 1,000건 정도 하루에 3 개에서 5개 정도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 나가지 않으면 광고 수익이 충분히 이제 그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려면은 연간 한 1,000건 정도는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가 완전히 이제 그 0 에서 1을 만들거나 0 에서 10을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방송이 한 번 된 그 영상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쓰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방송이 됐는데 예를 들면 요리 방송 같은 경우에 재방송을 안 해 주면은 요리 레시피를 알고 싶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아 그러면 이 블로그를 보시라."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측면에서 한 번 이제 그 방송이 된 이제 그 방송을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블로그 기사를 작성해서 업로드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전체 기사의 한 30% 정도를 각 이제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가 작성을 하고, 나머지 70%를 이제 이 소단의 운영팀이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 기사 작성이 아무래도 업무가 좀 서브 업무다 보니까 이제 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영상도 봐야 되고 캡처도 해야 되고 내용 이상한지 봐야 되고 직접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도입을 이제 하려고 검토하게 됐던 게, 사실은 이제 5년 정도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해 가지고 광고 수익이 이제 어느 정도 발생을 해서 서비스 수지 자체는 흑자를 달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 이동을 해서 이제 그 운영팀을 재배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근데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한 번 방송이 된 그런 영상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완전히 이제 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 자체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사 이동 후에서도 연간 1000건의 업로드 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담당자가 이제 계속 기사를 쓰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업무 미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사의 이제 페이스를 못 따라가고 이제 그러면서 수지가 떨어지는 거를 이제 막아야 된다. 그다음에 또 요즘 일본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래 가지고 약간 아날로그화된 업무를 디지털화하자,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때 한 2년 정도 한국에 못 들어왔었는데 텔레비 뉴스 틀면은 계속 이제 막 "한국은 막 이렇게 막 디지털화 잘하는데 일본은 왜 이러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이제 뭐 영향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요즘에 일본에 이 DX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 어프로치를 사용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제 그런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는 게, 아니 영상을 바탕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 조건이라면 뭐 100%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영상의 오디오를 텍스트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그 텍스트로 전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된 블로그 기사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면 뭐 영상 파일을 일단은 받아와 가지고 그걸 S3에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영상의 오디오를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쓰면은 오디오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 주니까 영상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 텍스트로 전환된 그 데이터를 보고 기사를 쓸 수 있겠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기사 보면은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또 영상 이제 캡처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픈CV 같은 이제 뭐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 가지고 캡처를 뜰 수 있겠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기사를 생성을 할 때 그 기사 단락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지정을 안 하고 어떻게 이걸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기술적 과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첫 릴리스 당시 구성이 요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영상을 업로드를 한 다음에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은 물론 이제 아까 트랜스크라이브를 사용을 해서 오디오 정보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 영상을 일단 수초에서 수십 초 정도 간격으로 캡처 이미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사진을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캡처를 해 두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입력이 가능한 LLM을 사용을 해서 지정된 형식의 텍스트 정보를 변환해서 벡터DB에 저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거를 제가 이제 개발을 했었을 때가 이제 2024년 뭐 2월 뭐 요런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막 이제 그 클로드 3 패밀리가 처음에 이제 나왔던 그런 이제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 보면은 이미지 입력이 가능하니까 요거를 이제 캡처를 뜬 이미지를 텍스트 정보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타이밍 좋게 딱 나와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으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사를 생성을 할 때 그 텍스트화된 이미지 정보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트랜스크라이브로 이제 텍스트로 변환된 그 오디오 내용을 합쳐서 이제 단락으로 4 단락 정도를 구성을 하고 각 단락에 맞는 이미지를 이제 지정을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짜고 그 이미지 하나하나마다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번호를 지정해서 이제 붙이는 방식으로 결과를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타이밍에서도 랭체인을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2025년 현재 지금은 이제 뭐 에이전트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디파이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나오는 뭐 MCP 서버를 사용해서 이제 구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만 1년 전쯤에는 요렇게 구성을 했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요때 당시에도 이런 이제 워크플로우를 짜는 그런 이제 생각 자체는 지금도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AI가 트렌드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캐치업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제 엔지니어링의 기본이 저는 이제 문제를 잘게 쪼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쪼끔 조금씩 쪼개가면서 이제 천천히 문제를 해결을 해 보면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용했던 프롬프트 예시가 보면은 이제 캡처 이미지 텍스트 변환이라 그래 가지고 수초에서 수십 초 정도를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캡처를 떠서 그걸 하나하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설명문을 구조화를 해서 출력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프롬프트가 사실은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비슷하게 이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구조화가 이제 굉장히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이제 제이슨 형식이라든지 뭐 마크다운 형식이라든지 뭐 각종 형식으로 포맷으로 이렇게 출력을 이제 잘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생성하는 프롬프트 예시가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작업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텍스트 파일로 변환된
그 오디오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각 이제 이미지의 그 설명문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이미지 설명문에 번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번호를 지정을 해서 출력을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과제에서 문제가 해결된 구성이 일단 처음에 S3에 영상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업로드된 파일에 그 오디오 정보를 이제 트랜스크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CV를 사용해서 이제 그 캡처 이미지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벡터DB에 이 텍스트 변환된 그 이제 그 이미지의 정보를 이제 인비딩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를 지정해서 기사를 생성하는 요런 구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사용된 그 기술적인 부분 자체는 거의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검색 증강 생성 레그의 구성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제 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부분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POC를 진행을 하면서 작성했던 화면이 있어 가지고 이제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5단계로 설명을 드렸는데 5단계마다 이제 그 조작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화면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처음에 그 영상 파일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S3 영상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 그 이제 업로드가 완료되면은 이제 기사 아이디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기사 아이디를 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번역기로 돌려드린 문자 발생이라는 그런 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트랜스크라이브를 사용을 해서 그 영상의 오디오 정보를 이제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비동기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실행 버튼 눌러놓고 조금 기다렸다가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캡처 이미지 작성이라 그래 가지고 기사 아이디 지정하고 그다음에 영상 길이 뭐 이거 POC라서 이제 직접 입력하게 했었습니다만은 전체 영상 길이와 그다음에 캡처 간격을 지정을 해서 촘촘하게 캡처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캡처 이미지 등록인데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캡처를 촘촘하게 떴던 그 캡처 이미지를 이제 그 텍스트 정보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숫자가 조금 많기 때문에 그때 1년 전에 리리스했을 때 그 당시에 클라우드 3 패밀리 중에서도 이제 하이쿠라는 모델이 있어 가지고 요거를 사용하면 굉장히 빨리 됐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제 아마존 노바 라이트를 써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요런 이제 이미지 자체를 이제 간단하게 텍스트 정보로 변환하는 데는 이런 이제 경량화된 모델들이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 생성인데요. 이 기사 아이디를 지정을 하고 이제 모델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놨고 그러면 기사가 생성되는 게 이제 여기 오른쪽 편에 있는 기사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그 홋카이도에 보면은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도 전철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네무로선이라는 전철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도 이용자도 적어지고 하니까 이제 폐선이 되는 이제 그런 보도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글자가 작아서 조금 안 보일 수는 있는데 뭐 하루 6천 명 가까이의 이용객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감소해서 적자 노선이 됐고 2일 후에 운행을 종료해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빨간색 네모 안에 보면은 이제 뭐 미나미 후리노초에 사는 뭐 사토 마사코 씨는 뭐 철도의 추억을 남기려고 작년 현지의 동료와 함께 종이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토 씨는 네모로선의 추억을 소중히 하고 있어 선로가 폐지가 되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가 밑에 보면 요 할머니 사토 할머니 보면은 이제 굉장히 표정이 아쉬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쉬워하는 사진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제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활용 방법 및 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했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각 영상 콘텐츠별로 이건 이제 실제로는 스텝 펑션 워크플로우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영상별로 7, 8개 기사를 이제 미리 생성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 해당 방송 기사 작성 담당자 책상 위에 올려 놓고 그 사람이 이제 검수 교정을 해서 기사를 업로드를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로서 보면은 기존 대비 기사 작성 시간 50% 감축, 그다음에 숙련된 전임 담당자 없이 하루 평균 3호 건의 업로드 페이스 유지가 됐으니까 이제 지금 1년 정도 서비스를 이제 딱 1년 정도 전에 릴리스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 이 소단의 블로그는 이제 하루에서 3건, 5건 이렇게 계속 이제 기사가 올라오고 또 보면은 '아 이건 AI로 생성했구나.' 하는 게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이 소단이라는 블로그 플랫폼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수지를 맞춰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과를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구성은 이제 서버리스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서버리스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개발을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AI 기술 트렌드라는 게 사실은 좀 변화무쌍하고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빠르기 때문에 만들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또 새로 만들고, 혹은 이제 금방금방 이제 고쳐 가지고 쓰고, 이런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할 때는 저는 서버리스 아키텍처가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개발 및 운용을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의 이제 구성을 하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벡터 DB 솔루션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요때 당시에는 이제 모멘토라는 외부 서비스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이나모 DB의 원래 개발 리드였던 카와자라는 사람이 AWS 나와서 이제 모멘토라는 이제 서버리스 캐시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벡터 인덱스라는 벡터 DB 솔루션이 나와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크로마 DB라는 오픈 소스 솔루션을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오픈 서치 서버리스로 이제 바꾸게 된 이제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자체가 작년 AWS 서밋 도쿄 2024에서 이제 공개 사례로 선정이 되고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상용 서비스에 도입해 이용하고 있는 고객 사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확한 원고가 없는 생중계 정보 방송이나 뭐 이제 작업량이 많아서 기사화를 포기했던 내용까지도 막 작성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담당하시는 분께 코멘트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AWS 커뮤니티 빌더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AWS 커뮤니티, 그다음에 AWS의 개발자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류가 일어날 수 있게 하게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사실은 제가 같은 내용으로 이제 AWS KRG 부산 소모임에서 한번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스라고 그러죠. AWS 이제 일본 유저 그룹에서 발표를 또 하고, 제가 또 작년에 대만에 가서 또 발표를 하고, 또 서울에서도 발표를 했었을 때 오늘 서비스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사례를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한국의 좋은 사례를 이제 저는 이제 외국에 좀 알리고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앞으로 그런 이제 노력을 해보고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